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초청토론 오늘 순서 진행을 맡은 SBS 정치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로 4.13 총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대표를 맡을 적임자는 누군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맡길 만한 인물은 누군지 유권자 여러분들 벌써 마음을 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여야 각 당의 선거를 총지휘하시는 분들을 차례로 모셔서 지금 견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인 대표입니다. 자, 먼저 김종인 대표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YTN 그리고 MBN이 공동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자, 그럼 화면 왼쪽부터 토론에 참여하실 오늘 패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다음에는 CBS 김재덕 정치부장입니다. MBC 오정환 취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KBS 윤준호 해설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YTN 강성옥 정치담당 부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는 질문 패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1분 30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20대 총선이 종반전으로 진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넘어 180석이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국민의당은 40석이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사상 최악이고 국민 모두가 IMF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매일매일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표보다 더 처참한 것은 국민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은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하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0, 50대 가장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쌓이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빚뿐입니다. 모두가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자랑스러운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믿고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정권을 맡겼고 지난 2번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더 나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또 표를 달라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능의 힘을 가지면 국민에게 재앙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저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면 경제도 죽고 국민도 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을 해보죠. 지금 누구든지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누가 몇 석을 차지할 것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의석이 아니라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 MBC 오정환 취재센터장이 총선 판세 관련된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죠. 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미래라고 할까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이나 얻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이 분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의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현재 뭐 한 107석 정도 도달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고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호남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호남 상황, 특히 이제 광주 상황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광주의 유권자들이 마음이 굉장한 상처를 입으신 것 같고 그 상처를 쾌유시키는데 노력이 매우 많이 경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광주 유권자들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 썩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가급적 광주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호남과 영남, 수도권과 충청권 같은 지역별로 목표 의석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쪽의 이 득표는 거의 그동안에 참 포기를 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너무나 한 당에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표를 던지다 보니까 뭐 그 자체가 영남을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는 생각이 드신 유권자들께서 약간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더민주당이 목표 의석을 107석 정도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 당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비례대표가 무슨 욕심이 나서 비례대표를 맡은 게 아니고 선거를 끌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맡았는데 당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지난번 선거보다 더 크게 지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김 대표께서 물러나시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지난번 저희 19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단일화되겠고 그때는 오히려 당시에 새누리당이 과연 의석을 100석을 넘을까를 걱정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의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127석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 야당이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의당이라는 게 당이 새로 생기고 특히 호남에서 확보해주던 의석이 그게 거의 불확실한 의석으로다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107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을 때 들어간 의석 정도 수준만 확보가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무슨 비례대표를 떠나기 싫어서 일부러 의석을 나쁘게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비대위 대표 처음 맡으실 때 약속하셨던 107석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CBS 김재덕 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대표께서 야권 분열로 인해서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대표께서는 야권 통합을 먼저 제안해서 주도권을 장악하셨고 한때는 국민의당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는 안철수 대표한테 총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대권 욕심에 당을 깨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연대는 특별히 이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물밀 협상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님의 이런 발언들이 야권 통합이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야권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이 내가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몰아치기 위해서 는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안철수 대표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갑자기 통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통합을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는데 그러면 통합할 때 생각은 어떻게 해서 통합을 했느냐?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무슨 생각에서 나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2011년, 12년 동안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가 근 50% 가까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환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분이라고 난 봐요. 그래서 통합을 할 적에는 내가 통합해서 들어가면은 그 당에서 내가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니까 결국 가서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 대표가 있는 한은 나 못 있겠다고 나갔어요. 그래 지금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1월 15일서부터 들어가 가지고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그 사람들이 탈당의 명분으로 가졌던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고 그다음에 당이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합 제안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안철수 대표 말 맞다라 무슨 공작적으로 자기네들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통합에 대해 제의에 대한 답변이 그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던 세 사람, 이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김한길 이 세 분 중에서 이 반응이 김한길, 천정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동조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안철수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또 까꼴로 해석을 해서 제가 뭐 안철수는 빼놓고 두 사람만 와라갔다 이렇게 했다고 또 엉뚱한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통합이 어차피 안 되면은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지 수도권에서 야당 의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당의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역별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질 테니까 그 우열이 가려짐에 따라서 지역별로 연대하는 것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어제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당대당 연대는 김종인 대표께서 먼저 거부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단일화나 야권 연대에 무산된 책임을 대표께서 좀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차원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에 와서 혹시라도 선거가 잘못돼서 당을 분열을 시켜서 야당이 저렇게 됐다는 그런 면피용으로도 얘기하는 것이지 실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당 대 당 통합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당을 깨고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당 대 당 통합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한 사람이 장본인이 안철수 대표인데 그걸 어디다가 그 책임을 갖다가 딴 데로 넘기려고 합니까?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를 모르지도 않아요. 제가 2011년서부터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를 누차 만나봤고 내가 만나본 이 판단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정치적 경험이 너무 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당신 정치를 진짜 하고 싶으면은 국회라도 들어가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날 보고 하는 얘기가 국회는 아무것도 국회의원은 하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날 보고 국회의원을 하라고 그러냐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이후에는 이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하지를 않겠다 해가지고서 전혀 만나지를 않다가 2014년에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하도 좀 보자고 그래서 한 번 또 만났는데도 이미 그 사람의 변화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탈당하기
일주일 전에 날 뭐 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정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정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당신이 앞장서서 그 혼란 상황을 좀 해결하고 4.13 선거 때까지 기다렸다가 4.13 선거가 끝나면은 상황이 모두 바뀔 거다. 그때 가서 당신이 대선 후보를 위한 정치 작업을 해가지고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옳겠다고 내가 그렇게 권고를 해줬어요. 근데 뭐 결국은 일주일 딱 되니까 뭐 도저히 그 당에서 있을 수가 없다. 패권주의 문재인 안 물러나니까 난 나간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과연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보자 해서 제가 통합자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귀가 많이 가려울 것 같으니까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YTN의 강성욱 부국장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선대위 체제와 그리고 또 선거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인데 반해서요. 더민주만 그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 그 김 대표님 원톱 체제인데요. 거기에 부위원장들도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요.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전 대표와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굳이 원톱 체제를 고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원톱 체제를 꼭 내가 혼자서 하고 싶어서 원톱 체제를 한 건 아닙니다. 이 선대위원장을 여럿이 돌아갈 것 같으면 계속 당내에서 중진급 이런 사람들을 선대위원장을 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들 지금 직접 자기 선거를 위해서 바삐 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톱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날아갔는데 혼자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저도 이거를 분산을 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원톱 체제를 갖다 끌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본인의 지지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자기 지지 세력을 갖다가 통제해가면서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한 노력을 갖다 하면 되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표의 이 반대되는 이런 쪽에서 사실 득표를 갖다 모아야지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선거에 가장 기반이 됐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호남 유권자 850만 명이 그 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와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정서를 살려가지고서 그 제대로 이 득표 전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선거 전략의 전부 다입니다. 네. 김 대표께서 그 호남 지역 그 지원 유세를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역 그 지원 유세와 관련해서 당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러고 다니니까 호남 민심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호남 지원 유세를 뭐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문재인 대표 본인 스스로 내가 호남에 가서 유세를 도와줘야지 호남의 득표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본인이 쓴다면은 저로서는 그걸 갖다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선거 유세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각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이 자기 득표력에 누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이걸 판단해서 유세를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모셔다가 유세를 하는 것이 나의 득표에 유리하다 하는 분들이 초청을 하시면은 그건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호남 지역의 더민주의 일부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 유세 곧 뭐 현실화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문재인 대표를 꼭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몇 분이 계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가셨던 것이 그게 전체 호남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2년도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호남 지역에서 85%라는 그 몰표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당 박근혜 대통령은 68%를 영남 지역에서 표를 얻었는데요. 불과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역 그 지원 유세조차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대선 때 광주 유권자의 92%가 문재인 대표에게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던 광주의 유권자의 생각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느냐. 광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광주를 굉장히 소외시켰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그 훼손을 줬다. 이러한 그 심리적인 그런 그 갈등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치유를 못 했느냐. 그동안은 사실은 광주의 전남 이쪽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네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물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러니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광주와 이 전남의 유권자들의 미래에 대한 자존심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광주의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 삼성의 이 저장 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 광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 삼성 백색 가전이 해외로 이전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이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지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광주의 유권자들이 자, 당신네들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봐도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하는 이런 심정에서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주와 아무런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반발 심리로다가 그렇게 국민의당 쪽으로 지금 기울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하는 이런 마당에서 유권자의 심리를 갖다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득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래 김정인 대표께서 말을 아주 딱딱 끊어서 짧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너무나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으로 시간을 돌려서 보면요. 정세균 의원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 이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를 했거든요. 사실상 당 안에서 또는 이제 원내에서 세력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부에서는 당을 체질을 바꾸기 위한 김종인 대표의 의도도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맞습니까? 사실 저 자신은 공천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누구 계열에 속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 이제 공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원칙으로 정한 게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공관위에 소속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걸러낸 것이지 어느 특정 계보를 갖다가 의식하고 어느 특정인의 특정한 사람을 의식하고 공천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비슷한 질문을 다른 분들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그 민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주에서 고전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비례 2번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마지막 순번을 넣어서 동정을 구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지난 1일 날 전북 순창을 방문하셨을 때 가인 선생 생가를 방문하셨을 때죠. 그때 대표님께서 나는 광주 서석초등학교를 나왔고 광주 서중을 졸업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호남 분들은 DJ의 진정한 뜻을 어떻게 그렇게 곡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자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광주에서 나온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공개를 하느냐라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사실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적에 뭐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과거로부터 탈피를 시켜서 수권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목표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비례 2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서 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제가 비례 2번을 택하고 비례대표를 별로 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럼 맡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 당에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제가 어느 사람도 저 잘 모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도 국회의원들도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하는 일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밖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사람이 당을 끌고 가려면은 그래도 어떠한 힘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래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과거에 뭐 저도 사실은 13대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서 당시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당의 후보를 지원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들은 그런 기억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갖다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번 그 비례대표를 이 선정으로 공천 작업을 비교적 무난하게 끝나고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서 중앙위가 상당히 하루 동안 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당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태가 뭐 그나마 잘 해결이 돼서 뭐 어느 정도 당의 안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무슨 호남인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서석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중을 다녔다는 그건 굉장히 유치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제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은 저 조부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숨길래도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부 호남과 무슨 인연이 있느냐. 그래 광주에 가면은 광주가 그렇게 생소롭지 않다. 이러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내가 나도 여기에서 국민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다녔다고 얘기를 한 거지. 지난번 순창에 가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좀 나는 광주 사람이었다라는 걸 밝히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한데요. 다른 그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천에 관여를 안 하셨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여는 안 하셨지만 평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에 대표하시는 시절에 그 오랫동안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시스템 공천을 맞춰놓고 나서 새로운 영입 인사를 또 대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공천에서 아시다시피 문희상, 홍일학 이런 의원들이 탈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영입 인사들이 지금 대거 지금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과
신진 영입 인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정치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천을 해가지고는 사람 그 평가 자체가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놓은 게 대표적인 게 처음에 컷오프 당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왜 또 정무적인 판단을 못했느냐 또 이렇게 또 비난이 많더라고요. 뭐 우리 문재인 대표 스스로도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느냐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그 봉투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까기 전에 제가 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까면은 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까지 말고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빠지면 빠지고 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당에 무슨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개혁했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걸 까야지 왜 안 까느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그걸 깐 거예요. 까다가 보니까 결국 가서 시스템 공천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 공천에서 지금 한 가지 내가 지적을 해보면 다면 평가라는 걸 갖다가 하게 돼 있는데 어느 한 의원이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으면 다면 평가가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스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분이 우리 백군기 의원이라고 지금 저희 용인에서 출마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시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분위기로서는 그런 사람은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러니. 그러니까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 정당에서는 그게 잘된 제도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 KBS, MBC, SBS, YTN, CBS 그리고 MBN이 함께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선 전망과 판세, 야권 연대 또 공천 이런 정치 관련 분야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한번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KBS 윤준호 해설위원께서 이 정치에서 정책으로 넘어가는 고리를 한번 걸어주시죠. 예. 이번 선거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여야 모두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해서 선거를 맡겼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서는 그 박근혜 정부와 갈라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맡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참 열성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왜 그 일을 했느냐. 제가 사실 저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이런 것 발전 과정을 볼 적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모셔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저 나름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첫째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탐욕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늘 겪었던 주변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서 이 문제가 야기시키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해관계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넣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였겠느냐 생각을 했을 적에 저는 박근혜 후보가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적용이 됐는데 세 번째 이해관계 그룹과의 관계를 떠나서 좀 나라 질서를 바로잡아야.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민주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지금까지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제가 늘 90년대 초에서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 경제도 결국 가서는 일본식의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일본이 오늘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는데 대한민국이 또 그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공약 가지고 그간의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마찰을 빚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경제 그 민주화라고 하는 실천 과정이 거의 행방불명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너무 기대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러고서 제가 이 새누리당과는 완전히 결별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왜 제가 갔느냐. 사실 제 지금 나이가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을 할 적에 이렇게 야당이 분열된 상황이 지속이 돼가지고 야당이 어느 순간에 소멸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을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없을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오늘날 일본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미래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그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시들어져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963년에 제 조부께서 지금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77살에 야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야당을 지금 이 나이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변변한 야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 나라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수권 야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이 오늘 적에 바꿀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60년 자민당 정권이 오늘날 일본의 경제를 적고를 만드니까 유권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이라는 당에 정권을 맡겼는데 이 당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결국 가서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다시 자민당으로 지금 돌아가가지고서 아베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베노믹스인가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 정책도 지금 거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능사냐. 이래서 제가 다소 내가 희생을 당하고 하더라도 이걸 좀 가서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게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김 대표가 지금 주장하시는 경제민주화, 이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이제 슬로건으로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경제민주화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강론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경제민주화 관련된 강론을 45가지나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할 수 있고 뭐 안 한다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다 안 해도 좋고 다 해도 좋은 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국제회의에 가면은 뭐 IMF 국제통화기금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최근에 G20회의도 그렇고 APEC 회의도 그렇고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대표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가면은 그 회의석상에선 소위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한국에 올 것 같으면 그 개념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통역이 잘못해가지고서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미국이나 뭐 지금 다른 나라에서들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 제도를 가리켜서 포용적 민주화, 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새누리당 같은 데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자기 당의 정강정책으로 집어넣은 걸 갖다가 허구라고 그러면은 그 당은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효율을 기대한다는 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역시 경제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모두의 목이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도 목소리도 높아지고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과 관련돼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부 좀 해소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 정책도 그렇고 나머지 질문들 중에서 각자 두세 개씩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 상황을 봐서 한 개씩만 핵심이 되는 질문 어떤 건지 한 개씩만 좀 질문해 주신 걸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MBC 오정환 취재센터장이 질문 이어가 주시죠. 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은 흑수저, 금수저 같은 단어들을 써가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에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었거든요. 집권에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에 와서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는지 모순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1997년 IMF 사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호기가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정권 역시 참 관료 경제에 의존해가지고서 IMF 사태를 극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벌의 힘을 더 막강하게 키워준 정부가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결국은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점점 양극화가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 등장할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야,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몇 달도 안 돼가지고서 완전히 신자유주의 경제로 가면서 본인이 설명한 대로 좌파 신자주의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 하면서 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사고를 갖다 가지고서 경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때늦게 이제 임기 말에 돼서야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그러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양극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와서 이 당을 맡고 있다고 그래도 경제정책상 잘못된 거는 제가 잘못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분도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방치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극화는 논의를 했지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문제가 얘기하고 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일단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상 그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CBS 김재덕 정치부장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곧바로 이어서 당의 정체성, 향후 대표님의 거취 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덕 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45가지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에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민주화를 하려면은 대기업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정책 공약집을 봐도 기업 순환 출자 해소 추진 등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대물림을 막기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 최근에 하신 발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기업 규제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은 옛날부터 해온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취지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경제 민주화를 하면은 금방 갖다 붙이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재벌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건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경제 민주화로 각종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서 그의 하나의 룰입니다. 재벌들도 그 룰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재벌을 갖다가 뭐 규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순환 출자 문제를 가지고서 참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순환 출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이 재벌의 집중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벌의 효율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제일 먼저 이 글로벌 체제하에 들어가면서부터 구조개혁을 단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필요 없는 산업 쪽은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자기네는 앞으로 미래 주요 부분만 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의 틀이 무슨 이 재벌을 갖다가 끼고 살지 않으면은 경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딱 재벌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 재벌을 규제하려고 그러는가 재벌 개혁한다는 그런 논리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들도 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요약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정책 부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시 또 정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 어떻게 될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앞서 요청드린 대로 핵심적인 질문 한 패널이 하나씩만 전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윤준호 해설위원께서 또 주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다시 한 번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는 나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공천 과정에서 당내 주도 세력과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무도 거부하시기도 했고, 이후에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당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체성이 지적하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다면은 이 선거가 끝나면 곧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없는 부분에서 대표님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래 가시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당내 주도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밀리거나 또는 이른바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체성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집권까지 가려면은 현재와 같은 행태를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지 참 대선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한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서 그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당이 과연 집권 의욕이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을 사실 의심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맞는 국민의 정체성에 따라가야지 당의 특별한 정체성을 놓고 추구하다가는 영원히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과거에
서양의 정당에서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드디어 국민의 정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념에 사로잡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운동권을 할 적에 이런 가치를 추구했으니까 이 가치는 영원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의 정체성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체성으로 바꿔갈 적에 우리가 수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선거가 끝나고 제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여기 수차례 듣는 사람입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큰 욕심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토사구팽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끝나면은 이 비상대책이 이 체제가 이 당의 정상적인 이 지도부가 형성될 때까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상. 그래서 이 당 지도부가 성립이 되고 올 것 같으면 제가 후련히 떠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YTN 강성욱 부국장 질문해 주시죠. 예, 김 대표께서 야당에 처음 모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당이 그 특정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그 친노 패권주의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노 패권주의 문제가 제기가 될 때마다 친노 패권주의가 실체가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 대표께서 바라보시는 그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 그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제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당이 분열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정당 사상에 유례 없이 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당을 치유해 주시오. 저는 이런 정당 사상 한 번도 어디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여기를 왔기 때문에 자기네하고 약속한 대로 당을 새로운 면모로 바꿔줘서 수권정당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경제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친노 패권주의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당을 바꿔준다고 그랬으니까 내 식으로 당을 바꿔주겠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하는 수 없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또 과거와 같은 식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공천 과정이나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갇혀 있었던 특정 프레임 어느 정도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상당히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천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출마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그 당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의 구성 요인이 조금 변화할 것 같으면은 당 자체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갖다 해보는 겁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할 시간이 됐습니다. 장광희 MBN 정치부장 짧게 질문해 주시고 대표님도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 평소에 아직까지 당내에 차기 대선 주자로 합당한 인물이 없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간혹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나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평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아직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건방지다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후보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후보가 또 반드시 실질적인 대권 후보가 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과연 다음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는 것을 뭐 골똘하게 제가 생각도 해보고 한번 찾아도 보고 그런 사람인데 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남으신 게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1분 안쪽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마무리 발언은 뭐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한 대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행여나